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걸 네, 하네요.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아이고, 이걸 해. 아이고, 돌아왔습니다. 예. 안 계셔서 제가 이걸 못했어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예. 환영합니다. 자, 네. 2월 1일 날 부득이 돌아오게 됐는데요. 컴백을 하셨고 예. 채팅창에서도 복귀 축하드린다는 아야. 인사를 나눠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열심히 하고 또 2월 또 본의 아니게 또 1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기분 좋게 출발하셨는지 코스피에 계셨던 분들은 뭐 나쁘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또 코스닥은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예. 소외된 채 아쉽게 시작하셨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완전 다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일부 종목으로만 수급이 집중됐기 때문에 종목을 또 잘 못 골랐다. 여전히 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장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저 PBR 종목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였죠. 네. 이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좀 소외되면서 많이 좀 힘드신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양 지수 모두 그동안의 부진을 어느 정도는 줄여내면서 어느 끌어 올라왔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2월에는 이제 우리 계좌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간불이 좀 들 수 있게 끌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2월에는 우리도 반드시 빨간불로 해내봅시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님, 또 SK 인베스트먼트의 송가람 대표님 함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활기차게 오늘 남이따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출발합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는 또 시장을 관통할 만한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 앞서서 잠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 PBR, 저 PER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기 맞아요.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보여주시죠. 따란. 저평가주 랠리의 확산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건 앵커님이 나오지 않는 동안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 지금 심상치가 않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저 PBR이라는 요 키워드가 시장에서는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지주사라든지 유통, 금융, 뭐 증권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책의 힘이 정말 시장에서는 지금 강하게 좀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로 그리고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시장의 중심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적인 이벤트는 단기적인 이슈일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저 PBR주를 향한 랠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저평가주 지금이라도 담아내야 하는 건지 앞으로 전략과 대응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PER이 뭔가, PBR이 뭔가 한번 찾아봤던 맞죠, 하루인 것 같기도 맞아요. 한데요. 네. 자, 우선은 문서진 대표께서는 이제 시장 환경 자체가 이 저평가주 랠리에 지금 힘이 실리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지금 단기적으로는 실릴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거지와 구두쇠를 잘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거지와 구두쇠. 뭔가 궁금증을 잔뜩 자아내는 그런 한 끗 멘트. 차이인데 예. 좋아요. 자, 송가람 송가람 대표님께서는요. 대표님요. 아주 단기로는 주목을 받겠지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옥석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 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렵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쉽게 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문서진 대표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전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육성하는 이런 산업에 대한 부분이 앞전 정부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네. 그 친환경 관련해서 그 펀드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네네. 그 정확하게 펀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펀드를 그 문재인 대통령이 1호 고객으로 그거를 가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환경 쪽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게 어쨌든 한 100% 넘게 수익이 났더라고요. 이게 정책적인 부분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 때, 그때 항상 이제 뭐 풍력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태양광, 아무튼.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호재성 재료가 맞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뭐 호재성 재료가 맞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도 수급적인 부분도 이런 이 저평가주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만약에 우리 시장을 살려고 하면 2차 전지를 사기에는 아직 업황적인 부분도 그렇죠. 좀 불안하고, 네. 반도체를 사기에는 또 너무 많이 올랐고 네. 마땅하게 손이 가는 게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평가주에 대한 흔히 말하는 살 수 있는 뭔가의 흔히 말하는 이제 명분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든 기관이든 새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가 보기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평가주라는 것 자체가 일단 뭐 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안전하다라는 또 생각도 있잖아요. 저평가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정도 가격에서 사면 뭐 속된 말로 크게 물리진 않겠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우리 시장을 샀거든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뉴욕 증시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 또 좀 더 편하게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책적인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앞전 문재인 정부 때의 그 정책과 지금은 조금 다른 건 저평가주의 재가치를 찾아가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저평가가 아니게 되면 모멘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말은 PBR 1배수까지는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PBR 1배수가 되면 사실상 뭐 의무적으로 뭘 더 할 거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오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나라 참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건 네. 오늘 또 특히 경제 방송에서 뭐 우리 앵커분들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 테마주가 급등합니다. 그렇죠. 테마. 이 세 단어가 네. 한 문장에 있는 게 안 어색하세요? 저평가 테마주.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잖아요. 저평가 테마주라는 거. 그러니까 저평가주도 테마주로 만들어버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현재 하나에 집중돼서 뭔가를 급등시켜버리는 게 저는 이게 좀 불안하다라는 거죠. 저평가가 되는 걸 밸류업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이미 벌써 며칠 만에 다 끌어올려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PBR 0.5배수 있는 것들이 지금 벌써 1배수까지 더 넘어간 게 엄청 많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저평가주는 저평가일 때 메리트가 있는 거지 저평가를 넘어가면 메리트가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앞서 거지와 구두쇠를 예. 가려야 된다고 한 건 뭐냐면 왜 얘가 PBR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1배수 미만일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돈을 못 벌어서 진짜 돈을 못 벌어서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주주 환원도 해주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네. 못하는 이는 거지 기업인지 아니면 구두쇠 실제로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안 하는 건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가 시켜도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주주 환원을 하라했는데 내가 주주 환원 할 돈이 없어. 그러면 주주 환원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가 흔히 말하는 땅을 팔아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다. 그럼 결국에는 주주 환원 정책 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애를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평가 테마주로서 지금은 시장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증시 부양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포인트일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게 정말 테마로 인해서 단기적인 이벤트로 반짝하고 끝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좀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한 5, 6년 동안 좀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물론 5, 6년 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저평가 관련 기업들이 또 돈을 많이 벌어요. 5, 6년 가면 그게 테마입니까? 트렌드죠, 트렌드. 주도주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이 분위기 자체가 길게 갈 수는 없는 분위기는 사실 맞거든요. 계속 말씀드리면 저평가라는 건 제대로 주가가 평가를 가치를 못 받았다는 건데 그 지금 주목받으면서 가치를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꾸만 일본을 비교를 하시는데 그렇죠. 일본이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맞아. 일본은 이 정책 때문에 오른 건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이게 전혀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일본의 통화 정책이 글로벌 내에서 가장 흔히 말하는 완화적이었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제 엔저로 인해 가지고 수출도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의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았고 내수도 거기는 좀 탄탄한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AI 부분까지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쓰고 같이 올라간 거지 딱 그 정책 때문이다라는 건 아닌데 이제 일본이 어쨌든 선례를 보였으니까 우리 시장은 그냥 그걸 테마로 일본도 저래 갔으니까 우리도 간다 이만큼까지 가겠다 해서 돈이 퍼부어지긴 맞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긴 하죠. 근데 너무 빨리 저는 소멸될 수도 있겠다. 너무 빨리 가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저평가와 관련된 오늘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주제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송가람 대표 역시 단기적인 부분과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부분, 분명히 분위기는 다르다라고 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먼저 단기적인 부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최근 우리 시장에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섹터가 없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이 저PBR, 저PER 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 충분히 추가로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런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추진을 하기로 했다라는 점은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로는 추가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 이번에 이슈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PBR 업종의 수혜 기대감 높아진다라고 있고, 그리고 이 기획재정부 장관 발표에 의하면 이 밸류 프로그램의 구체적 방안을 발표를 하겠다라는 의견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의 주주 환원 구조, 지배 구조, 그리고 자사주 제도, 불법 공매도 등 이런 우리 증시에 저평가되어 있지만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 종목들, 회사들, 이런 밸류업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서 금융투자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그리고 ISA에 대한 세제 지원들도 관련법 개정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 PBR, 1 이하의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국내 상장수주 중에서는 이 주가 순 자산 비율이죠. PBR이 1 이하 1배를 밑도는 곳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주목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정부 지원에 따른 밸류업 집중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단기 모멘텀은 확실하겠지만 중기, 장기로도 어느 정도 흐름이 추가로도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절반의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장기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는 괜찮지만 장기적인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안 간 이유는 확실히 존재한다.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주목받지 못했던 흐름, 그리고 현재의 어떤 재무구조, 그리고 사업구조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저평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저평가주들 중에서도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이 앞으로의 사업구조, 이것들을 통해서 억석가리가 지금은 어느 정도 필요한 구간이다. 이 억석가리기를 통해서 어떤 회사를 접근을 해야 되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들, 좋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금융사들, 그리고 한화, LG, 이런 현대백화점 같은 대형주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움직였던 종목, 그리고 앞으로 상승이 나올 종목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골라야 된다라는 게 계속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포털 회사가 저평가를 한 칸 딱 띄니까 관련된 검색어들이 이제 많이 찾아보신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평가 우량주, 저평가 가치주, 저평가 성장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또 저평가라는 큰 카테고리 내에서도 또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갈렸을 때 크게 나눠본다면 어느 쪽에 좀 가장 그나마 지금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 측면에서는 괜찮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네. 중소형주들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대형주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네. 같은 경우에는 이 저평가주들을 선별하는 기본적인 원리, 이것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저평가주 같은 경우에는 쌀 때 사서 네. 비싸게 판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매매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 저평가되어 있는 주들, 굉장히 많은 주들을 우리가 옥석가르기를 해서 지금은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저평가주들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정들이 존재한다라는 점,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요.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죠. 그렇죠. 이 말처럼 이게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주식이냐 라는 점에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낮은 회사의 실제 가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오해로 인해서 저평가를 받았던 종목들, 이 종목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회사의 실제 가치가 낮은 회사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적절한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 단순히 숫자만 보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네. 그 회사의 내부 속속들이 들여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평가 종목들 최근에 뭐 워낙에 급하게 움직이면서 뭐 네. 투자주의, 투자 경고 종목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급하게 따라잡기에는 좀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두 분께서도 옥석 가리기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신 만큼 그쵸. 아니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느 섹터를 살펴봐야 하느냐. 아, 노골적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그렇죠. 자, 문서진 대표께서는 섹터하고 어떤 종목을 보시니 탑픽 좀 몇 개 뽑아주세요. 저는 일단 완성차랑 네. 근데 일부 이제 지주회사를 좀 뽑았는데요.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거지와 구두쇠라고 네. 했는데 그러면 구두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은 있는데 일부 지금까지 안 했다라는 거. 앞으로도 돈을 좀 잘 벌 수 있는. 그럼 일단 대표적으로는 완성차. 그러네요. 그 중에서도 현대차. 왜냐하면 기아차는 이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이제 저평가라고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게 정도밖에 없고. 그 물론 장부 가치 그러니까 PBR 대비 그냥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지. 그 저평가는 맞아요. 실적 대비해서 PR 기준으로 본다면 저평가가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냥 지금 여기서 오늘 컨셉상 어쨌든 그 장부 가치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는 아직까지는 장부가로도 저평가거든요. 그리고 원래 물론 작년보다 매출을 더 아주 드라마틱하게 넘길 수 있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작년 정도 수준의 매출만 낸다 하더라도 사실 저평가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보면 네. 원래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지금 주가도 한 5, 그러니까 PER 5배. 그러니까 굉장히 싼 거거든요. 뭐 그런 거 감안하면 여전히 현대차는 또 현금도 많습니다. 다만 현대차는 약간 좀 애매한 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현대차는 노조가 이걸 어떻게 또 생각할지는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그 돈 있으면 우리 쪽에 더 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현대는 좀 노조와 관련해서도 좀 이건 좀 이야기가 나눠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그거 말고는 이제 일부 이제 지주사 중에서도 돈 많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실적도 나오는 지주사들 대표적으로 LS가 있겠죠. LS 같은 경우는 전선.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1조가 나오는데 지금 시총이 3조밖에 안 되니까 진짜요? 매출이 1조가 아니라 영업이익이 1조 정도 나오는 회사가 그게 엄청 저평가거든요. 스크루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는 잘 안 했어요. 여기 원래 전형적으로 좀 나쁜 짓을 좀 한단 말이에요. 요즘 들어서 자꾸만 이제 물적 분할 지금 자회사 물론 원래 지주사는 그러니까 자회사를 상장시켜서 흔히 말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이 지분 가치 평가를 잘 받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걸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를 떼나간다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특히 지분가치 평가 이익을 별로 높게 안 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어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자꾸만 떼나갑니다.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좀 드라이브를 걸면 이제 그건 좀 멈추고 좀 이제 환원하지 않을까, 주주 환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완성차에서 현대차 그리고 일부 지주사 중에서는 이제 LS를 해서 있는데 약간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저평가 섹터하고 종목 말씀드렸고요. 과연 구두쇠들의 곡간이 어느 정도 풀릴지. 뭔가 엄청 쌀이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다음 송가람 대표입니다. 어떤 섹터랑 종목 보십니까? 네, 저도 구두쇠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 중에 한 섹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은행주들과 함께 지금 주목받고 있는 섹터죠. 바로 손해보험사입니다. 오늘 셌어요. 네. 네.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있지만 31개 회사들이 있죠. 영업하고 있지만 현재 이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는 4개사입니다. 그래서 이 4개사 중에 한 회사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회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DB손해보험입니다. 왜요? 대형 손해보험사고 네. 그리고 미국을 해외 거점으로 해서 집중 공략하고 있고 그 외에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쪽에 영국, 미얀마 등에도 사무소를 개설해서 해외 쪽에도 이제 공략을 하고 있다는 점. 해외 상승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금리 상승, 금리 인상 수혜주로 뽑히고 있지만 지금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온 이슈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런 집중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에 집중해서 낮출 것이냐라는 부분은 미지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존재하겠지만 지금 상반기에 바로 인하가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상반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측면. 그리고 지금 손보사들 같은 경우에 CSM 규모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 이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외에 이 CSM 규모 상승 그리고 이 접 PBR주들 중에서도 그 PBR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낮진 않지만
그 회사들 중에서도 이 4대 회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팔로우에서는 저평가주에 대한 랠리 확산될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쎄다라는 물음표가 찍히면서 문서진 대표께서는 섹터 중에서 완성차 중에 현대차, 일부 지주사 LS고요. 송가람 대표는 오늘 또 뜨거웠죠. 손해보험사 중에서 DB손해보험과 관련된 앞으로에 대한 내용들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체크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토마토증권돈 채팅창 들어오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요. 새로운 2월을 맞이하면서 사고 싶은 종목 있으시다면 매수 문의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열어둘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안타까운 사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윤기숙님의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너무 힘드신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어브보라고 쓰셨어요. 자, 어쨌든 21,300원입니다. 이 가격대는 최근에 올라왔을 때. 그럴 때 사실. 네, 이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가셨다가 이제 약간 이제 내려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게 더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좀 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면서 20%를 담으셨답니다. 자, 오늘 어버브 반도체는 외국인이 강하게 사줬지만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팔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문서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기업이 대단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네, 저는 뭐 MCU를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좋게 평가는 안 하거든요. 왜냐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은 국내도 국내지만 오히려 중국 쪽이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예, 특히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미국의 이제 지금 첨단 기술을 규제하면서 사실상 이 첨단 반도체 쪽에서는 선단 공정 쪽에서는 거의 막혔거든요. 근데 이쪽은 오히려 그쪽이 막히니까 이쪽을 더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MCU 쪽은 오히려 중국이 조금 더 이게 힘이 더 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연결이 된 게 온디바이스 AI로 연결돼서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온디바이스 AI가 아니냐? 맞아요. 온디바이스 AI가 맞죠. 왜냐하면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 거니까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가전도 포함이 되니까 온디바이스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모멘텀을 받고 가긴 했는데 가전까지도 우리가 온디바이스로 생각해야 할까라는 건 아직까지 전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도 아직 명확하게 온디바이스 AI라고 하긴 좀 어렵잖아요. 이제 예,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도 이제, 너무 괜찮아라는 건 이제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와 대단한 AI 흔히 말하면 뭐 스마트폰 기능이 있다 이 정도는 아니니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스마트폰도 이게 완벽하게 개화가 되지 않았는데 그럼 스마트폰 다음은 어딜까? 그럼 PC겠죠. 그 PC 다음이 어딜까? 그때가 가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온디바이스 AI 온기가 가전으로 넘어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삼성전자가 이제 3자 배종으로 이제 들어와서 삼성 쪽에서 이제 많이 그거다라는 건데 삼성이 원래 그 4분기 컨콜에서 가전제품에 대한 판매가 좀 부진할 거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많이 들어왔지만 생각보다 가전이 안 팔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좀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삼성이 지분을 투자한 건 괜찮다. 근데 35억을 투자했잖아요. 그 지금 시총이 지금 3천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3,500억이에요. 오늘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전체 시총에서 1% 정도가 들어간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게 이만큼까지 올라갈 만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매도 의견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업황이나 이런 것 때문인 거고 사실 시장의 테마가 저는 온디바이스 AI가 죽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종목들은 테마가 다시 살아나면 급등할 수 있으니 함부로 매도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손절 라인만 정해드릴게요. 만약에 16,000원이 깨지면 이때는 여기 갭을 만들었던 시점 거기에 21선까지 지금 딱 그러니까 이 터치가 돼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16,000원이 이탈되면 추세가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6,0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여기 급등했던 이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봐야 되니까 홀딩하시고 여기 정고점이 나왔던 한 25,000원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힘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관점입니다. 보유 의견이시고 손절가 16,000원, 그리고 깨지만 않으면 2만 원대 이상의 좀 움직임도 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산술맨님의 종목이고요. 상하프론테크 가지고 계시는데 역시나 매수가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매수가가 28,000원이고 비중 20%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네요. 28,000원이면 작년 여름의 가격입니다. 그 이후로 좀 많이 내려왔다가 그래도 올해 들어서면서 좀 반등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좀 추세가 아래쪽으로 향해 가고 있거든요. 오늘 2만 원까지 지금 지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손가람 대표님, 상하프론테크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마프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추세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은 하방 추세에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이 없이 지지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이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마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이용해가지고 이 배터리 전해액 누수 방지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재 삼성 SDI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쪽 이슈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전만큼의 상승은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점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이런 완성차라든지 2차 전지주들, 반도체 이런 것들 모두 활성화가 되면서 매수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은 이런 부분이 연기가 되고 그리고 전기차의 판매량도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지금은 이 종목 보수적으로 어느 정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2차 전지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국내 배터리, 대형 배터리 생산 업체들이 증설하고 생산량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같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통형 배터리, 삼성 SDI나 이런 회사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되는지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위치 살펴볼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다가 2차 전지주들이 한 번씩 상승 흐름이 나올 때마다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2차 전지 장비주들도 2차 전지주들이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올 때 따라오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가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눌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격대는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는 크게 높지 않은 가격대, 거의 바닥권 가격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이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이 손절 라인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2차 전지주들 전반적인 흐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절 라인은 19,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이 19,000원 라인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서 1차 목표가 24,000원 이 구간을 돌파가 나오는지 여부 보시면서 이 구간 이후에는 어느 정도 물량을 축소하면서 흐름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하프론테크는 현재 반등의 이유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2차 전지의 때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19,000원 손절가 꼭 지켜줘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자 대자님께서 또 자율주행하면 또 생각나는 종목이 모트렉스인데 이걸 좀 보내주셨습니다. 사셨던 가격이 17,900원입니다. 지금 이제 그 밑으로 더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오늘은 상승을 했지만 최근에 18,000원 찍고 계속 내려와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다 빠르게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 많으셨을 것 같고요.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오히려 떨어졌던 것을 추가 매수의 기회로 지금 잡아도 되는 건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문서진 대표님, 이 모트렉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모트렉스 회사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에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기아가 어쨌든 제일 잘 나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아 쪽에 인포테인먼트를 좀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서 그리고 기아 쪽에서 밀고 있는 이 전기차, 전동화 관련 쪽에 또
인포테인먼트를 납품하는 회사라서 뭐 실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작년부터 올해도 작년에도 괜찮았고요. 올해도 괜찮고 내년에도 올해 정도는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괜찮았고 작년에도 괜찮았고 올해도 작년 정도의 수준 할 것 같아요. 그럼 추가 매수해도 되겠네요, 그럼.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시장에서 자율주행으로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 특히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지금 다 실적도 안 좋고 예. 지금 다 그래서 주가도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 회사들, 뭐 ST 마이크로라든지 그다음에 온 세미컨덕터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모빌아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자율주행 쪽에 대한 투자가 생각보다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동화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속도감 있게 확 갔다가 지금 한 템포 좀 이렇게 숨을 죽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그러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좀 꺾였어요.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실적도 괜찮은데 어쨌든 테마가 안 붙어버리면 그게 테마라기보다 모멘텀이 안 붙으면 주가는 탄력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뭐 한 영업이익 한 5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지금 시총이 지금 3천억 한 중후반이니까 싼 건 맞죠. 싼 건 맞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을 받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네. 자율주행은 올해도 저는 상반기까지는 계속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거 14,000원을 좀 손절가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가 그렇게까지 안 높기 때문에 14,000원이 이탈되면 조금 더 오랫동안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10,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요. 14,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셨으면 좋겠고요. 14,0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대비 싸거든요. 그 모멘텀으로 그냥 가면 한 18,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서 손실을 안 보고 팔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좀 짧게 18,000원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율주행 쪽보다는 차라리 AI 쪽이 훨씬 더 낫다. 오히려 똑같이 지금 조정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럴 거면 차라리 AI로 갈아타시는 게 더 빠르게 나중에 이제 수익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모트렉스 무풍지대에 들어가 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단기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4,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채팅창에서 계속 이건 앵커님을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 우리 나는 나만 믿고 따라와 네. 계속해서 좀 말 잘 따라와 주셨으면 이제 좋겠고요. 안 다치고 열심히 돈 벌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만큼 예. 여러분들 종목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쏟아내 주십시오. 네, 예. 그리고 전화로 직접 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종목 상담도 저희가 확실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예. 02-325-8200번, 325-8200번 지금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다 받을게요. 네, 피백육님께서 대한 건아 힘내라. 건아 힘내라. 감사합니다. 네. 너무 세게 웃으면 안 되는데 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종목 이야기 다시 나눠볼 텐데요. 예. 임준현님, 현대모비스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27만 2천 원 매수가시군요. 많이 네, 내려갔네요. 비중도 30%로 적지는 않으십니다. 네. 근데 현대모비스가 이번 주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도 4% 뛰어오르면서 이제 21만 9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지 꽤 오래됐고 중간에 그래도 25만 원까지는 회복을 했지만 뛰어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 매수가까지는 갈 길이 멀어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송가란 대표님, 이 흐름을 조금 더 타면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매수가까지 가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지만 어느 정도 그 구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죠. 이 현대차의 움직임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대형 완성차 업체들의 흐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모든 전동화 부품을 공급하는 최종적인 공급 모듈 부품 쪽에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기술력도 있고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보수용 부품 쪽 AS 사업 부분도 영위하면서 이 추가적인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이 완성차 업체들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이런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약진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내연차들이 다시 한번 유럽 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내연 자동차 쪽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추가로 나올 것이냐. 지금 북미 쪽, 유럽 쪽 현대차 매출이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측면인데 이런 측면이 다시 한번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회복이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동차 주들 같은 경우에 대형 자동차 주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전기차 주들 그리고 내연기관 주들, 내연기관 판매 이 두 가지 모두 부분에서 어느 정도 판매량이 회복이 돼야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존의 매출, 기존의 이익률이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 현대자동차 공급사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의 추이 함께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이 완성차들이 오늘 시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주들도 함께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장비주들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22만 5천 원대 이 라인이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추세를 어느 정도 돌려놨다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크게 밀리지 않고 상승 흐름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저평가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저평가들 중에 주들 중에 하나가 또 이런 현대차 그룹주들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 기아차 밸류에이션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않은 회사다라는 점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중장기로도 보유해볼 만한 가격대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유하신 가격대가 27만 원대이기 때문에 비중이 어느 정도 높다라고 하신다면 지금은 추가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 22만 5천 원대 이 라인 돌파 이후에 지지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손절 라인은 19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 24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핫한 저평가 모멘텀도 같이 업어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2만 5천 원을 돌파하는지 그러면서 목표가 24만 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조금 더 차근차근 이제 업황이라든지 시장 상황 확인하시면서 그때그때 또 대응 전략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제가 첫 종목을 어버브 반도체를 했었었는데 네. 이 종목도 약간 같은 맥락에서 좀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무조건 따라해님께서 고영 올려주셨는데 네. 15,5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오늘 좀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익 중이신 그런 상태이고 15%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중기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주 수급이 싹 들어오면서 한번 2만 원을 넘겼다가 또 빠르게 좀 내려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중기로 가져가면 고용이 괜찮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 외국인이 오늘은 사고 기관은 또 그 비슷하게 팔고 있고 어떻게 좀 보십니까? 고용은 제가 배워야 산다 해서 제가 소개를 했던 종목인 것 같아요. 가격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사신 것 같아요. 네. 그 소개를 듣고 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용은 그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이고요. 근데 어떤 반도체 쪽을 검사하냐? 그 기판, PCB 기판에 그러니까 납땜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죠? 그게 그렇지는 않아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2D로 찍어서도 됐는데 이제 최근에는 워낙 기판이 복잡하고. PCB도 네. 지금은 이제 다층으로 쌓는 기판들이 많아요. 특히 AI 엑셀러레이터, 그러니까 MLB 같은 것들은 다 다층으로 쌓거든요. 그러면 다층으로 쌓아지면 결국 그걸 검사를 하려면 한 단면만 찍으면 안 돼요. 그렇죠. 3D로 다 입체적으로 찍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걸 이제 3D SPI 장비라 하거든요. 그쪽 장비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1위. 글로벌 1위 업체고요. 국내 기업이 이런 검사 장비에서 1등을 하는 게 없어요. 고용이 그냥 유일합니다. 그런 거 보면 그만큼 기술력이 되게 좋은 회사였고요. 네. 다만 이제 그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오늘 뭐 뒤에도 2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좀 선택과 집중을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막연히 모든 반도체랑 반도체 AI 관련 모든 테마가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인데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고용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기판 쪽에 관련 쪽에 이제 이 검사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거는 특정 어떤 한 고객사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기판 관련 검사 장비 쪽은 흐름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멘텀으로 또 하나 붙어져 있는 게 로봇이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의 그 많은 분들이 로봇 쪽에서 좀 힘을 받고 있는 것들은 그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안 높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되진 않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자체의 규모가 뭐 한 3조 정도, 2조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감속기 시장이 2030년까지 3조고 그 다음에 이 협동 로봇 만 놓고 보면 지금 2028년까지 한 2조 정도 시장밖에 안 돼요. 그래 크지 않는데 의료용 그 이 수술 로봇 시장은 훨씬 크거든요. 이게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게 마진이 훨씬 더 높아요. 물론 많이 팔지 못한다라는 건 있죠. 왜냐하면 병원마다 뭐 하나씩 이런 건데 네. 그래도 어쨌든 들어가면 단위 자체가 10억 단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요즘에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싸져서 이 협동 로봇 하나 나오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진율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인증받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진입 장벽도 높아요. 예, 근데 고영은 그 이 수술 뇌수술 전용 로봇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았고 네. 실제로 세브란스에도 지금 납품을 했어요. 메리트가 좀 있는 거예요. 꽤 있죠. 그리고 이거는 다른 데도 많이 납품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특히 이 뇌수술 같은 것들이 물론 모든 수술이 힘들지만 뇌수술은 특히 더 얇은 흔히 말하는 핏줄을 다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떨림, 사람의 떨림들 굉장히 또 힘듭니다. 또 그리고 뇌수술이 다른 수술보다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요. 뇌수술 한 번 들어가면 뭐 뇌수술 한두 시간은 없어요. 뇌에 스텐트만 넣어도 3-4시간이 넘거든요. 예. 그러다 많이 보니까 할 수가 없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엄청 피곤해요. 근데 이걸 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원래 하던 것들을 한 4시간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 많이 깔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건 미국에 진출하나 마냐의 문제인데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진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저는 버텨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비싸긴 해요. 밸류가. 그래서 22,000원까지는 그래도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22,000원까지 저는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기술력이 있는 고영이 되겠습니다. 우선 목표가 22,000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앞자리 딱 바뀌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잘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코오롱 진단하겠습니다. 네. 땅하늘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27,652원이네요. 아이고, 많이 비중 나왔네요. 5% 가지고 계시고요. 코오롱 이번 주 흐름 좋고 특히 진짜 오늘 8%나 급등을 했는데 여전히 2만 원 아래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18,290원입니다. 코오롱을 어떤 모멘텀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27,000원 역시 시청자님도 좀 오래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렇군요. 네, 대표님. 코오롱 도와주세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늘의 상승 모멘텀은 이 지주사라든지 저평가주들의 상승 흐름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평가 구간에 있는 회사로 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로는 이런 상승 모멘텀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주사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징벌적 상속세, 증여세 규정 손질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 수혜주로 코오롱 그리고 롯데지주 이런 상장사들 중에서도 PBR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고 상승 추세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이슈가 있었던 이슈는 다른 이슈가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이 계열사인 코오롱 인베스트먼트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대가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한번 주목을 받았던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저평가주들의 흐름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 나올 것이다 라는 점, 그리고 기존에 이슈가 있었던 이런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등의 움직임들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살펴보겠는데요. 지금은 이 저평가 구간에서 바닥권에서 상당한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올라왔지만 기존에 위에서 거래가 많이 될 때 이슈몰이를 할 때 거래 대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상승 이후에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2만 원대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를 보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가격대는 손절가 1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 23,000원 지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입니다.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잘 대응을 하면서 조금 더 상승의 모멘텀, 이 힘이 이어가기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15,000원 손절가, 23,000원 목표가입니다. 추가 매수를 원하신다면 2만 원을 돌파하고 지지가 되는지 꼭 확인하신 후에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오늘 굉장히 세게 올라간 종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 네. 이분은 너무 또 비싸게 사셨습니다. 이럴 수가. 동국홀딩스라는 종목. 저는 이 종목을 거의 진단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조이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네. 18,100원입니다. 8,100원 아니고. 그러니까 18,100원.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장중에 네. 엄청 잘 갔을 때도 한 2만 원, 월봉으로 정말 봐도 한 고점에서 2만 사신 3천 원. 거구나. 네. 높아요. 그런데 이제 8%인데 작년 7월에 사셨다고 얘기를 해줬고 이미 반을 손절했고요. 그런데도 계속 하락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버려뒀는데 네. 오늘 올라옵니다. 예, 오늘 올라와요. 자, 추가 매수해서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요? 예, 다시 한번 심장이 뛰는 건지. 예, 동국홀딩스 오늘 또 강하게 움직여줬는데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다들 아시는 것 저평가 관련 종목으로 움직였고 이 종목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거지도 아니고 구두쇠도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돈이 확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합니다. 한 중산층 정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왜냐하면 중산층. 예. 어쨌든 동국홀딩스는 결국엔 동국제강의 그 지주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동국제강이 사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한동안 돈을 못 벌진 않았어요. 업황 자체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네. 왜냐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없긴 했는데 사실 조선 업황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후판 가격도 많이 올라서 엄청 안 좋았다가 최근 한 2년 정도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을 잘 벌어서 좀 잘 쌓아놨는데 올해부터는 좀 약간 재미가 없었기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부터 재미가 없기 시작해서 올해도 꽤 그러니까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또 중국 경기를 철강 기업들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경기가 살아날까 아직 쉽진 않단 말이죠. 아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돈을 많이 못 벌었고 올해도 이익을 많이 못 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고간을 내어줄까라는 생각은 사실은 좀 들긴 합니다. 예, 들긴 하는데 모르죠. 그거는 뭐 그래도 아직까지 고간에 쌓여 있는 돈은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 단기 순이익은 모르겠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싼 건 확실하게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타겟팅을 딱 해서 잡아 올리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기업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저평가 관련 모멘텀이 끝나지 않으면. 만약에 저평가 관련 이 테마 모멘텀이 만약에 끝나버리면 많이 빠질 기업이긴 하죠. 근데 저평가 모멘텀, 이 테마 흐름이 안 끝나면 확실하게 뭐 메인구는 아니더라도 계속 수혜는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기에 한 11,000원까지는 한번 버텨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이거 지금 7,000원까지 떨어졌는데도 안 파셨잖아요. 맞아요. 7,000원을 다시 깨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어차피 안 팔 거면 들고 가셔서 11,0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11,000원 왔는데 지금 이거 11,000원이면 내일 한 번 더 좀 흐름 타버리면 또 터치할 수도 있거든요. 흐름 타는 거 보고 만약 흐름이 좀 더 타고 간다 하면 계속 높이세요. 그래서 시장에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처럼 그러니까 손해보험주들 제일 강했잖아요. 네. 그 종목들의 흐름이 꺾이면 네. 그때는 팔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신호군요. 그게 안 꺾이면 꾸역꾸역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일단은 저는 11,0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여기서 시장의 분위기를 보세요. 저평가 이 수혜주의 분위기가 꺾이지 않았다 하면 더 들고 가세요. 근데
꺾인다 하면 그냥 파셔야 돼요. 지금 추가 매수는 안 되겠네요. 아니, 추가 매수는 아니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평가 관련 지금 이 흐름은 단기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굳이 여기를 갔는데 만약 저평가 몸편데 끝나버리면 거의 많은 밑에서 한동안은 그냥 계속 버틸 수 있는데 굳이 저기에 매물 비용을 더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새로운 그런 저평가의 상승 흐름, 이제 이런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또 동국홀딩스, 네. 오늘 또 시장하고 맞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우선 목표가는 11,000원을 초반으로 좀 드릴 테니까 우선 상황 봐가면서 그 가격대에서 이러한 저평가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지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월청님, 대동 가지고 계시는데요. 매수가는 14,5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15,350원 대동 오늘 상승 흐름 잘 나왔습니다. 농기계 기업 그리고 농업 로봇 관련주로 또 최근에 시장에서도 들썩들썩하는 종목인데요. 아마 최근에 매수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매수하지 않으셨을까 싶은 가격대이긴 한데 네. 이 빨간불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송가람 대표님 의견 어떠세요? 네, 대동은 굉장히 좋은 회사죠. 농업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회사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이슈가 있었죠. 로봇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해외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모두 체크해 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회사, 그리고 이렇게 단기로도 다양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회사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이 PBR 관련해서 지주사들 중에서도 PBR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다라는 점에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평가 관련된 이런 지주사들은 상승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수익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유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동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관련주인데요. 농기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은 아무래도 포화 상태입니다. 국내 이런 필수적인 농기계들은 굉장히 많이 보급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국내 시장에서는 우리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저성장 국면에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 수출 비중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호재 이슈가 있죠.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런 농기계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기술력이 있는 이런 대동 같은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4년에 장비 교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점이 전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미, 유럽 수요도 어느 정도 지지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은 의견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전체적인 단기 이슈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재건 이슈, 우크라이나 이슈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매출 부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자율주행 농기계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일반 자동차 외에도 이런 농기계들도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동은 아직까지는 이제 1단계, 자율주행 1단계 트랙터를 판매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이 1단계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전진과 후진 부분에 있어서 제어를 할 수 있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회, 그리고 경로 생성, 추족, 거기에 작업기 제어까지 할 수 있는 3단계까지 지금은 통과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해외 부분에 있어서는 4단계 이상까지 통과를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국내 업체들이 지금은 상용화되어 있는 부분이 2단계 정도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1단계 정도지만 국내 업체에서 4단계까지 지금 끌어올리려는 기술 개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농기계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한번 볼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런 저평가 관련으로 해서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거래 대금도 상당히 더 나오고 있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수익권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16,000원대 돌파 흐름 나온다라고 한다면 꾸준히 더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 14,5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16,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괜찮고요. 여러 가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 가지고 있습니다. 16,500원 1차적인 목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1부 여기까지 하고요. 2부 때는 서현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뭐 자동차 부품, 거기에 UAM, 뭐 오늘 저 PBR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다 겹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부에도 이러한 부분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